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 했네요. 한 9가지가 나오네요.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내 친구가 켈빈 콜리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주말을 백악관에서 보낸 적이 있다.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비서 중 한 명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오늘 입은 옷이 참 예쁜데 미인이야. 응?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대통령이 이렇게 칭찬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예비서는 갑자기 칭찬을 들어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자 대통령은 말했다. 그렇게 굳어질 것은 없어.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니까. 다음부터는 구두에도 좀 신경 쓰도록 해요. 그 방법이 약간은 빤하기는 했지만은 인감신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칭찬을 듣고 난 후에 불쾌한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다. 이발사는 연도전에 비누 거품을 충분히 칠한다. 1896년에 맥킨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는 이 방법을 썼다. 공화당 간부가 선거 연설문을 작성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키케로와 헤드리 헨리, 다니엘 웹스터 같은 달빈 것들보다도 글을 더 잘 썼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들떠서 이 사람은 맥킨리에게 연설문을 읽어주었다. 연설문은 훌륭했지만은 완벽하지는 않았다. 이 연설문은 엄청난 반향을 몰고 올 것 같았다. 맥킨리는 그의 감정을 상하고 하고 싶지 않았다. 또한 그의 열정을 죽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가 얼마나 능숙하게 상황을 헤쳐나가는지 살펴보자. 훌륭한 연설문이군. 이런 연설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을 거야. 적당한 경우에 사용하기만 하면은 정말 끝내줄 텐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 취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써주지 않겠나? 다 쓰면 연설문을 내게 보내주게. 그는 맥킨리가 시키는 대로 다시 연설문을 썼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연사 중에서 한 명이 되었다. 다음은 링컨이 쓴 편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유명한 편지다. 가장 유명한 것은 5명의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빅스비 부인에게 보낸 애도의 편지이다. 링컨은 이 편지를 불과 5분 만에 썼지만은 1926년 경매에서 무려 12,000달러에 팔렸다. 그 금액은 50년 동안 그가 저축할 수 있는 돈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이다. 이 편지는 남북 전쟁 기간인 1863년 4월 26일에 쓴 것이다. 18개월 동안 북군은 계속 참패하고 있었다.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국민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다. 공화당 상원 의원까지도 링컨의 사임을 압박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파멸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희망의 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한탄하던 시기에 이 편지는 쓰여졌다. 내가 여기서 이 편지를 인용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한 장군의 어깨에 걸려있는 중요한 때에 링컨이 어떻게 완고한 장군의 생각을 돌려놓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쓴 가장 신랄한 편지이다. 하지만 그가 후커 장군의 결정적인 실수를 청망하기 전에 우선 장군을 칭찬하는 것은 줄목할 만하다. 장군의 실수는 중대한 것이었지만 링컨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 링컨은 가능한 한 신중하게 회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링컨은 장군의 행보에 불만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야채체 있고 외교적인 표현인가. 여기 링컨 대통령이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겠다. 나는 장군을 포토맥 정선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지만 내가 장군에게 불만인 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장군은 용감하고 지략을 갖춘 군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장군이 정치와 군대를 혼동하지 않는 인물임을 확신합니다. 장군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것은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지만 소중한 자산입니다. 장군의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번사이드 장군의 지휘하에 있는 동안에 지나친 야심에 사로잡혀서 국가와 장군에 대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정치와 군사에 있어 독재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공한 장군만이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장군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투에서의 승리이며 승리를 위한 독재라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장군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군의 영향을 받아서 군대 내의 상관을 비판하고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을지 염려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한 장군을 도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싶습니다. 군대 내에서 그런 풍조가 만연하다면 장군이나 나폴레옹이라도 우수한 군대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경솔한 언쟁을 주의하고 전력을 다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는 콜리지도 아니고 맥키니도 아니고 링컨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규칙이 사업에서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워크 건설에서의 고우씨의 예를 들어보자. 고우씨는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에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워크에서는 필라델피아의 대규모 사무실 빌딩 신축 공사를 수주해서 특정한 날짜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계약을 맺었다. 모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건물의 외장 공사에 사용할 청동장식 세공업자가 납품기일을 지킬 수 없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 사람의 하청업사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지경이었다. 장관의 전화를 넣어서 논쟁이 벌어졌지만 모두가 허세였다. 고우씨는 직접 뉴욕에 가기로 했다. 브루클린의 사장님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우씨는 사장의 사무실에 들었으며 말했다. 왜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요. 사장이 놀라서 물었다. 오늘 아침 기차에서 내려 3일 주소를 알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장님과 성이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더군요. 저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말했다. 그럴 때예요. 희귀성이니까요. 우리 조상은 2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뉴욕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기네 가족과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몇 분 동안 계속했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고우씨는 이번에는 자신이 방문했던 다른 공장들과 비교하며 공장의 규모와 시설을 칭찬했다. 사업을 이 정도로 일구느라 내 평생을 다 바쳤어요. 공장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공장을 둘러보며 고우씨는 공장 시설을 칭찬하고 경쟁자들과 경쟁이 안 될 만큼 우수하다고 말했다. 고우씨가 특이한 기기를 보고 감탄하자 사장은 그 기계는 자기가 발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직접 그 기계를 시연해 보여주었다. 공장 구경이 끝나자 사장은 고우씨에게 점심 식사를 청했다. 그때까지도 고우씨는 자신이 찾아온 용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식사 후에 사장이 말했다. 자, 이제 사업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당연히 당신이 저희 공장에 왜 왔는지를 압니다. 우리 만남이 이렇게 즐거우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른 주문이 늦더라도 당신 회사의 주문은 길 안에 납품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우씨는 한마디 부탁도 하지 않고 소규 목적을 달성했다. 약속대로 제품이 제 시간에 도착했고 건물은 예정된 기일에 준공이 되었다. 만약에 고우씨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쓰는 고압적인 방법으로 밀고 나갔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진심으로 칭찬해 준다 했네요. 두 번째로 미움을 사지 않고 비판하는 법. 찰스 수압이 공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머리 위에는 금연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수압의 표지를 가리키며 그걸 읽을지 모르나? 라고 호통쳤을까? 그는 그런 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런 그들에게 들어가서 담배를 한 겹씩 지어주고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면 참 좋겠네. 그들은 자신들이 규칙을 어긴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시합은 말 한마디 없이 작은 선물까지 주며 그들을 체면을 세워주었으니 직원들이 시합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존 워너메이커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워너메이커는 하루에 한 번씩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의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하루는 고객이 카운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고객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직원들은 구석에 모여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워너케이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카운터로 가서 대기하고 있던 고객의 주문을 받은 다음에 포장을 직원에게 부탁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1887년 3월 8일 설교서로 알려진 헬리워드 비처 목사가 죽었다.
그 다음 일요일 비처 목사의 후임으로 라이먼 에버트가 연단에 섰다. 그는 정성스럽게 설교의 촉을 쓰고 아내에게 설교를 읽어주었다. 연설이란 의뢰 재미가 없기 마련인데 이것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내가 사려 겪지 못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이먼, 설교가 너무 재미없어요. 사람들이 다 졸겠어요. 백과사전을 읽는 것 같아요. 설교를 그토록 오래 했으면 이제는 잘할 때가 되었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나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망신만 당할 거예요. 그녀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설교물이 북미 논평 잡지에 실리기에 좋은 글이라고 말했다. 즉 칭찬을 하면서 남편의 글이 논문이면 몰라도 연설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었다. 라이먼 에버트는 아내의 뜻을 이해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메모조차도 준비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설교를 끝냈다. 사람들의 실수는 간접적으로 주의시킨다. 간접적으로 주의시킨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해라. 내 조카인 조세핀 카네기는 몇 년 전에 캔자스시티의 고향을 떠나서 뉴욕에 와서 내 비서로 일하고 있다. 당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경험이 전무했다. 지금 그녀는 우선 비서이지만 처음에는 실수만 저질렀다. 어느 날 그 애를 여러 치려다가 생각을 바꿔서 내 자신을 등어같이 타일렀다. 잠깐만, 데일 카네기. 내 나이는 조카와 2배나 많잖아. 일의 경험도 그 애보다 몇만 배나 많다고.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너의 관점, 판단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네가 19살 때 어땠는지 생각해봐. 실수만 저질렀잖아. 심사숙고한 뒤에 나는 조세핀이 내가 19살 때보다 더 나을 뿐더러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조세핀에게 칭찬 한 번 해준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후로 조세핀을 불러서 실수를 지적해주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조세핀이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내가 내 나이 때에 저지른 실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판단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내 나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단다. 멍청하게 행동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 너를 혼내고 싶지는 않단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야단을 치는 쪽이 먼저 자기 또한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실수를 지적하면 상대는 그다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기품이 넘치는 본 벨로우 왕자는 1909년에 이 방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당시 본 벨로우 왕자는 독일 제국의 수상이었고 빌헬름 2세가 국왕이었다. 당시 황제는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자랑하고 있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황제가 유럽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 도처에서 반향을 일으킨 폭언을 했다. 설상가성으로 그가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폭언을 한 것이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실렸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영국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일인이라고 말하고 일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군을 창설했다든가 영국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은 자신 덕분이고 남아공 전쟁에서 로버트 경이 승리한 것도 자신이 지지해준 덕분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유럽 국왕의 입에서 그런 놀라운 말이 나온 적은 1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에 영국 대륙은 들끓었다. 영국은 격분했고 독일 정치가들은 아연실색했다. 이 소란의 황제는 당황해서 폰 벨로우 수상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수상이 나서서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고 수상이 황제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해주기를 바랬다. 폐하, 제 생각에는 독일이나 영국의 어떤 사람도 폐하에게 그런 발언을 하도록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폰 벨로우는 항의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제의 분노가 폭발했다. 나를 바보로 하는가? 자네라면 저지르지 않을 실수를 내가 저질렀다는 말인가? 폰 벨로우는 황제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칭찬부터 했어야 했다고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는 자선책을 강구했다. 비난 뒤에 칭찬을 늘어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을 낳았다. 결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황제 폐하는 원래 현명하셔서 제가 감히 황제 폐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군인은 물론 자연과 군대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폐하께서 기합계 무선전신 엑스선 등에 말씀하실 때 감탄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자연과 군대는 무지하고 화학 물리학 지식은 아예 없습니다.
저는 자연 현상의 단순한 이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역사적인 지식은 조금 가지고 있고 특히 외교에 필요한 지식을 약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황제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본 벨로우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었던 것이다. 그러자 황제는 어떤 일도 다 용서할 수 있었다. 황제는 흥분하여 외쳤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환상의 짝꿍이 아닌가? 우리는 항상 함께해야 하네. 그는 본 벨로우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날 오후에 황제는 흥분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본 벨로우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을 내주겠어. 본 벨로우는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빈틈없는 외교관도인 그도 실수를 한 것이다. 그는 우선 자신의 결정을 말하고 황제의 장점을 말해서야 하는데 황제를 바보 취급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칭찬해주는 몇 마디 말이 모멸감을 느낀 화가 난 황제를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겸손과 칭찬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상상해봐라. 적절히 사용하면 인간관계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라. 그랬네요. 먼저 이야기해라. 명령하지 마라. 나는 최근에 전기 작가인 아디타 타벨 여사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이 책을 집필하는 중이라고 말하자 화제는 인간관계로 옮겨져서 우리는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그녀는 오연영의 전기를 쓸 당시 그와 같은 사무실에 3년간 근무했던 사람을 인터뷰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영은 누구에게도 명령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오연은 이렇게 저렇게 또는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하고 명령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편지를 쓰고 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곤 했다. 직원이 쓴 편지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편지의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절대로 명령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게 했다. 그리고 실수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배웠던 것이다. 실수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배웠던 것이다. 이런 방법을 쓰면 상대의 잘못을 바로 잡기가 쉬워진다. 이 방법은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자기의 존경감을 주게 되어 반감 대신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한다. 명령하지 않고 의견을 물어본다. 이런 방법을 하면 좋겠다.